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미래 예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퓨처. 우리가 미래를 알아간다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측해 보는 거죠. 음, 우선 저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좀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집이 있을 것이고, 또 차가 있을 것이고, 또 여자, 예, 뭐 결혼, 뭐 아이,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또 이제 돈벌이 수단, 잡, 어떻게 앞으로 돈을 버는가, 이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볼게요. 우선 차를 생각해 본다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열심히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돈벌이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20대, 30대, 심지어는 40대라도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 20년 내지 30년 살아갈 가장 최적의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만드는 거죠. 앞으로의 직업은 뭐 공무원이든, 사실 제일 경직된 게 바로 공무원이에요.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왕국이죠.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고, 뭐 공무원이 최고다, 뭐 안정적이고 뭐 각광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돈 잡아먹는 괴물이에요. 뭐 안정적이다 보니까 잘리지도 않고, 뭐 정말로 일 못한 퇴물이 되더라도 나이는 먹어가고 호봉수는 올라가기 때문에 돈은 많이 받아가요. 그리고 잘리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정년 퇴직을 하면 퇴직한 상태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빨아먹죠.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를 망치는 길이 이 공무원이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무원은 효율적이지 않아요. 예, 뭐 경쟁이 엄청 심한데, 그 경쟁을 통과해서 공무원만 되면 안주하게 됩니다. 안주하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근데 이 요즘 시대는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는 스피드의 시대인데,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질 않아. 안주하고 그러면서 돈만 빨아먹고, 뭐 제일 저는 사람들이 선호하지만 우리나라를 망치는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무원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되고 싶어해. 그래서 진짜 뭐 서울 고시원에서 뭐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뭐 10년 가깝게 고시 공부를 하죠. 지금 점점 더 경쟁률은 심해지고, 자, 근데 앞으로 뭐 어떤 직업을 갖느냐, 공무원, 점점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러다 보면 사회는 발전 없이 경직되는 사회가 될 거고, 또 굉장히 그 안 좋은 직업들만이 양산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만 20대건 30대건 40대건, 자, 자신만의 유일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또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러한 뭐 틈새를 공략하는 게 중요하겠죠. 틈새를. 그러기 위해서는 뭐 쉽게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닌 자신만의 특성을 찾아야 돼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중고차 딜러가 있습니다. 중고차 딜러가 있는데, 중고차 딜러 비슷비슷하지. 아니면 뭐 주택 중개인, 예,
다 비슷비슷한 일이지만 이 중에서 특출나게 자신만의 그 특성을 강화해서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아니면 뭐 학원 강사 그런 것도 있고, 예,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비슷비슷하지만 여기서 자신만의 유일하고 틈새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차곡차곡 계단처럼 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찾아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30년, 40년간 노력을 할 수 있고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미래를 충분히 예측을 하고 방향성을 찾아야 되겠죠. 방향성을. 그래야지만이 20년, 30년 일찍 시작할수록 점점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돈벌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했는데, 이 돈벌이는 이제는 디지털화를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디지털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활이 바로 직업이 될 거예요. 생활이. 언제 어디서건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고, 연결돼서 이 사람이 원할 때마다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자, 그래서 뭐 저는 유튜버들의 삶이 앞으로는 돈벌이가 될 것이다. 항상 핸드폰으로, 스마트폰, 핸드폰, 뭐 스마트 기기로,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스마트 기기로, 예,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뭔가를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더라도 항상 언제든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그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사람이 물건을 팔든 뭐 주택을 팔든 뭐 지식을 팔든 이 디지털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영상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뭐 그걸 갖다 업그레이드 시킨다거나 뭐 항상 그럴 수 있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다양한 언어로 바꿔서 세계인과 소통하는, 이제 국내가 아닌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거예요. 참, 예, 직업은 뭐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돈벌이 직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건강이겠죠. 건강과 휴식.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봉, 돈을 얼마를 받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예, 이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존경을 받고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뭐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온라인 웹툰 작가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우수한 그런 재밌는 만화를 그리는 웹툰 작가가 있다고 칩시다. 웹툰은 굉장히 힘들게 작업을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면 혼자 하기가 힘들어서 어시를 쓰게 되는데, 자,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돼요. 뭐 주간 그 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고, 잘 짜여진 건강, 뭐 식단이나 뭐 이런 걸 잘 짜서 해서 그만큼 휴식도 취해야 되고, 어시를 통해서 작업을 해서 작업의 효율성, 또 재미가 있어야 되죠.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1, 2년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10년, 20년 이렇게 해서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죠. 웹툰 작가 A씨 같은 경우에도 10년째 웹툰 작가를 하고 있는데 9년째, 10년째 번 것이 그 이전에 번 것에 한 2배, 3배가 된다. 이런 거는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웹툰 작가들 중에는 웹툰 작업도 하지만 또 방송도 하고 또 다양한 강의 활동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연봉이 중요한 건데, 저는 뭐 성공의 기준이 연봉 뭐 1억이라고 생각합니다. 1억에서 뭐 2억. 이거 월 한 1,000만 원 정도로 버는 건데 쉬운 게 아니죠. 뭐 연봉 뭐 1억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연봉 1억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세금도 많이 가져가지만 월 한 7, 800 이상 버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존경과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 돈벌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차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차는 나는 뭐 돈이 많아, 그래서 차에 투자할 거야. 그럼 언제든지 차에 투자를 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난 차에 대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금 차를 사는 것은 좀 바보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차값이 너무 비싸. 우리나라는 차량 가격이, 차의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왜냐, 귀족 노조들의 그런, 귀족 노조들이 자신의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차는 기계나 이렇게 연구원들이 만들어서 상당히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별로 그 일한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죠. 그래서 노조들 안 뽑잖아. 안 뽑으니까 계속 노조하고,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안 좋은 집단인데, 이런 귀족 노조에 배 채워주고 그러려고 차 가격은 항상 올라가죠. 근데 차가 그렇게 비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가 됩니다. 전기차 시대가 되면 차는 스마트폰 가격으로 떨어질 정도로 상당히 싸질 거예요. 우선은 이 차의 샤시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샤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거주 공간이 있고 뒤쪽은 이제 트렁크 공간, 그리고 바퀴 타이어가 있고, 자, 백밀러도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크게, 여기가 바로 이제 엔진룸이에요. 엔진룸 범퍼가 있고, 자, 이게 이제 전통적인 차 방식인데, 이렇게 이제 샤시로 돼 있어서 문이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핸들도 있고, 쓸데없이 잡다한 게 많아요. 이제 전조등, 라지에이터 크게 이제 라지에이터가 있고, 이게 좀 차가 구시대적으로 만들었는데, 좀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과거의 그 차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는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이 차가 단순해집니다. 자, 한번 색상을 한번 바꿔보면, 자, 이게 자, 여러분들 이 안에 보면 이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죠. 이 안이 엔진이 들어가요. 엔진이. 자, 뜨거운 열을 내는 엔진이 이런 식으로 있겠죠. 아니면 V형으로 있을 수도 있고, 6기통, 8기통 엄청나게 큰 엔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보통 4기통인데, 이 엔진의 엄청난 그런 그 크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앞에 이 엔진의 열을 식혀주기 위한 라지에이터 그릴, 냉각 수통, 엔진 오일 통,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배기 라인이 있고, 뒤쪽에는 이제 미션이 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배기 있고, 여기 연결돼서 전륜구동, 후륜구동이면 또 이제 이렇게 그 뒤축과 연결되어 있는, 뒷바퀴랑 연결되어 있는, 자, 연료통도 있을 것이고, 이쪽에 배기 구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엄청나게 많은 그 엔진이 차지하는 엔진, 미션, 또 연료통, 배기 라인,
엄청나게 많은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제 공해를 발생시키죠. 엔진과 미션과 연료통, 배기라인, 뭐 여러 가지 그런.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이렇게 밑판을 완전히 밑판을 아주 평평한 배터리로 바꾸고 그 위에 요만한 모터가 4개 들어갑니다. 모터가. 자, 이게 이제 전기차가 되겠죠. 전기차. 자, 모터가 있으면 이 모터에 바퀴가 하나씩 들어가요. 예, 바퀴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자, 요거를 좀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내려고. 자, 여기에 색을 좀 바꿔보고. 자, 여기 바퀴가 있으면 모터가 있죠. 모터가 있고 이게 배터리예요. 배터리. 자, 배터리가 있고 모터가 이게 다예요. 뭐 쓸데없이 엔진오일을 교환해 줄 필요도 없고, 뭐 연료를 넣어 줄 필요도 없고, 뭐 라디에이터에 냉각수를 채워줘야 될 필요도 없고, 그냥 이 배터리에 모터가 딱 들어 있어서 사륜 구동이 돼요. 그리고 가볍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이제 이렇게 거주 공간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거주 공간이 있으면 트렁크 뒤에 완전히 뒤에도 트렁크고 앞에도 트렁크가 되겠죠. 앞에도 트렁크가 되는 거예요. 타이어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안에는 완전 디지털식으로 돼 있어서 뭐 스마트폰으로 통제할 수 있고, 스마트 기기가 되는 거죠. 스마트 기기. 자, 이 전기차로 아주 정밀하게 구동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된단 말이죠. 자율주행. 어디든 설정해 놓으면은 알아서 안전하게 운전을 해줍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뭐 전기를 집에서도 충전하지만 뭐 초고속 충전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무선 충전 기술도 아마 발전하게 될 거예요. 무선 충전이 발달하게 되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는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지금 뭐 화석연료 차들을 지금 많이 선전하고 팔고 있는데, 이게 일대 혁신처럼 금방 바뀔 거예요. 한번 전기차를 탄 사람은 앞으로는 절대로 화석연료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한번 타보면 그 조용함과 그 뭐 민첩함, 또 여러 가지 이런 공간부터 해서 뭐 가속력도 상당하죠. 가속력의 차이가 뭐 상당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가속할 때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막 10초대 이상 걸리는데, 이 전기차들은 뭐 빠른 건 2, 3초고 뭐 한 4, 5초대면 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브레이크를 잡을 때는 뭐 회생 제동이라 그래서 전기를 다시 흡수하고, 아무튼 효율적인 기술들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나올 건데, 이런 전기차들이 저는 뭐 향후 뭐 한 2, 3년 안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차를 산지 뭐 10년 이내에 되신 분들은 뭐 10년 이내에 되신 분들은 그 차가 자신의 마지막 차라고 생각하고 그 차를 타시다가 이 전기차 2, 3년 안에 나오는 전기차를 하나 구입을 하셔서 타시는 게 가장 잘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이제 큰 거대 기업이 있지만, 여기 보면 이런 그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이제 모델들이 나오고, 전기차들이 범람을 하게 될 거예요. 전기차들에 대한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보조금도 사라지지만, 대신에 뭐 중국이나 뭐 이런 아니면 뭐 요즘 뭐 베트남이나 뭐 인도도 뜨고 있는데, 그런 데서 만들어진 그런 저렴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런 수리하는 것이나 뭐 개조 같은 경우도 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렴할 것이고, 이 자율주행이 상당히 중요한 코드가 돼서 이거를 어떻게 가입하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차 만드는 대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은 이 귀족 노조들과 함께 몰락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은 뭐 럭셔리카 뭐 이런 거 그런 것보다도 2, 3년 이내에 이뭐 발전한 테슬라라든가 뭐 이런, 근데 테슬라 너무 값이 좀 비싸죠. 뭐 아니면 뭐 국내 기업 거를 선택하셔도 되는데, 참 얄밉게도 이 귀족 노조의 이 차들은 뭐 전기차인데도 되게 많이 받아 먹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저는 그 좀 저렴하게 뭐 나오는 그 땡땡 차들, 걔들이 너무 차값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들과 경쟁하는 그뭐두 번째 기업도 있죠. 뭐 자동차라든가 쉐 무슨 자동차라든가 쌍 무슨 자동차들 보면 얘들도 엄청 차값을 이제 올려놓지만 너무 판매량이 저조하니까 뭐 아마 전기차 시대가 되면 많이 다운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한 2, 3년 이후 차값은 점점 떨어질 것이고, 그때 전기차를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저도 지금 타고 있는 1500cc 디젤 차, 연비도 좋고 뭐 작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단점도 있지만 쭉 타다가 2, 3년 후에 이 전기차, 뭐 가장 뭐 효율적인 방식의 전기차가 나오면 이제 그 전기차로 바꿀 생각입니다. 이 화석연료 차, 뭐 하이브리드라든가 뭐 이런 거 뭐 중고로 저렴하면 모를까, 새 차 지금 한번 차값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 4, 5천만 원 하는데 거기에 돈을 이렇게 때려 박느니 차라리 뭐 전기차를, 앞으로 효율적으로 나오는 전기차를 이렇게 뭐 할부로 구입을 하고 그 나머지 돈을 세이브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가 주행감에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월등히 날 거예요. 월등히 진보된 차량이니까. 자, 그렇습니다. 차 같은 경우 그렇고, 자, 집 같은 경우는 어떠냐? 집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집은, 자, 집은 요즘 우리나라 뭐 아파트, 뭐 경기도, 뭐 서울, 경기, 아파트, 뭐 이거예요. 뭐 신도시, 새로 짓는 새 아파트. 근데 가격이 어때요? 가격이 뭐 이 정부 들어서면서 뭐 5억은 돈도 아니야. 한 10억, 서울 경기는 한 10억 가깝게 있어야지 10억 정도는 되고, 야, 이게 뭐 장난 아닌 금액이에요. 5억, 10억이. 보통 제가 사는 이 소도시도 지금 뭐 3억. 근데 웃긴 게 오래된 아파트는 뭐 한 1억, 2억도 안 돼. 한 1억 선 정도에서 왔다 갔다 살 수 있는데 소도시에도 3억짜리 새로운 아파트가 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게 뭐 돈이 갈 데 없으니까 이런데 이렇게 오는 거고, 그게 다 빚이란 말이죠. 지금 갚을 것도 아니고 빚으로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요즘 뭐 빚도 그렇게 많이 빚을 내서 살 수도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뭐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이렇게 막 사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상당히 뭐 위험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5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 뭐 사는 거, 사실 좋은 아파트에서 뭐 효율적으로 사는 게 상당히 좋지만 오래된 좀 아파트를 뭐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도 낫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위치에 있어서 위치와 교통, 뭐 보안, 문화생활, 자,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데, 사실 위치라는 거는 뭐 서울 경기 대도시나 이런 뭐 지금 뭐 중소도시나 위치 때문에 그 가격이 뭐 몇 억씩 차이가 난다는 거는 좀 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기가 지금 버는 돈벌이가 중요한 거지 아파트 값이 5억 10억이면 뭐해.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무리 올라가도 실감을 못하고 또 그 대부분이 빚입니다. 나중에 빚 갚다가 집 한 채로 딱 끝나는 거야. 그래서 경기도 서울이나 이런 그 위치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경기도 서울이나 이런 곳에 밀집된 곳에 보면 뭐 공기가 정체될 때 그 자동차 배기가스부터 해서 또 난방 장치나 뭐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 그런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정체되면 뭐 공기도 안 좋고 또 교통도 얼마나 느려요. 사람 많이 살다 보면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뭐 외곽으로 나오면 얼마나 길이 뻥뻥 뚫려 있습니까? 우리나라 옛날보다 교통이 상당히 좋아졌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하루 만에 뭐 자 그래서 차만 있으면 뭐 자율주행 시대만 되면 아주 편하게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메리트는 떨어질 거고 교통은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대중교통도 발달할 거고 뭐 요즘 뭐 하이퍼루프니 뭐 여러 가지 뭐 신기술이 많이 나오는데 교통도 점점 좋아질 거예요. 자 보안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로 뭐 요즘에는 뭐 상당히 뭐 범죄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CCTV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실시간 전송이나 뭐 이런 게 있고 뭐 그래서 뭐 경찰들도 그만큼 빨리 출동을 하고 공무원 경찰들이 요즘 좀 공무원들이 좀 뭐 나태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경찰력이 뭐 어디든 올 수 있으니까 보안도 점점 좋아지고 문화생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디지털로 가고 있어요. 뭐 사람들이 모여서 콘서트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런 문화들이 디지털화로 돼서 뭐 넷플릭스 그러니까 이건 그래요. 이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즐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문화 같은 경우, 쇼핑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온라인 쇼핑이 많아지고 있고 일부 명품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가는데 그게 뭐 자주 갑니까? 그때만 비용을 써서 뭐 서울이든 어디든 유명한 곳에 가면 되는 거고 그 접근성도 용이해지기 때문에 막 뭐 강남이다 뭐 어디다 하는 엄청난 그런 고가의 그런 곳은 앞으로 메리트가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막 2, 30억씩 하는 거는 돈이 거기 묶여 있을 뿐이지 그게 그걸 앞으로 메리트는 점점 떨어질 거라고 봐요. 빨리 처분하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초등생이 이제는 뭐 예전에는 뭐 한 700만 뭐 몇백만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100몇십만으로 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0년대에 70년대에 태어나는 학생들이 7, 80년대 태어나는 학생 1년에 100만 뭐 90에서 100만 정도 됐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20만대요. 20만대. 이게 뭐 한 10만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17만, 18만, 뭐 지금 27, 8, 9만 뭐 이 정도. 뭐 어떻게 보면 30만이지만 엄청 떨어졌죠. 3분의 1로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뭐 700에서 100만 정도는 아니지만 뭐 한 200만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최근에 뭐 170만 정도로 초등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사를 더 적게 뽑는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해외에서 뭐 유입이 될 수 있나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집이라는 것은 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야 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집이 넘치기 때문에 뭐 또 집을 짓는 것도 이제 집도 모듈화가 되고 있어요. 모듈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뭐 신기술을 아주 쉽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위치를 이동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듈화된 주택이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처럼 붙어 있어서 뭐 아파트의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모여 살아서 편하다 뭐 이런 거 뭐 보안 뭐 위치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따지는데 오히려 저는 그래요. 붙어 있다 보니까 더 사람들하고 분쟁, 뭐 층간 소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마찬가지로 또 이제 그 뭐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뭐 상승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뭐 위치 부분도 아파트에 있으면 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뭐 주차장까지 이동하고 시간 많이 걸리죠. 예. 그래서 뭐 아파트가 항상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아파트 뭐 이걸로 시세 차익으로 이제 돈을 벌고 막 이러는 거는 일부 뭐 지금 뜨고 있는 뭐 세종시라든가 아니면 정부가 뭐 특별 뭐 할 때 돈이 넘치는 사람이 뭐 이제 특별 대책을 특별 개발 호재가 나오는 특정한 곳 아니면 앞으로 뭐 아파트로 뭐 거주 목적이 아닌 아파트로 돈을 버는 것은 없어질 것이다. 뭐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뭐 그걸로 시세 차익을 보는 뭐 실거주 목적인 사람이 아닌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뭐 엄벌을 해야지. 그렇죠. 그게 쉽게 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절대 돈이 있더라도 오래 묵혀 쓰고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아파트 투자를 하지 않겠다 하는 일이 이 온라인화 되어 있고, 그래서 어디든 위치에 상관없고 시간에 상관없고 쓸데없는 그 이동 시간에 돈을 버리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뭐 아파트도 어디 저렴하고 조용하고 그런 어디 곳에 살아도 되고, 요즘 뭐 전세도 좋고 뭐 월세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스마트 모듈화된 주택, 땅을 괜찮은 곳에 땅을 사놓고 스마트 모듈화된 주택을 짓는 것이 신기술화된 집을 짓는 것이 좋고, 차는 이제 전기차로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집과 차, 돈벌이, 마지막으로 여자예요. 여자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뭐 여자분한테 이제 남자가 됐고 결혼, 사람들의 이제 그 성이라고 하는 거겠죠. 인간의 그 본능인. 자 앞으로 이 성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나라는 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뭐 포르노가 불법이죠. 포르노가 불법이고 성매매도 불법이에요. 심지어는 뭐 리얼돌도 불법이래. 우리나라는 이제 개똥 같은 그 여성가족부가 있죠. 쓸데없이 이제 예산을 엄청 잡아먹는, 예산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뽑아먹는 쓸데없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공무원이면서 없어져야 될 부서예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자 이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여성 인권이다 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과거에는 뭐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허용됐는데, 여기서는 막 성희롱이다 성착취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의 용어로, 그래서 남녀간이 상당히 경직됐어요. 뭐 최근에 어떤 뭐 아나운서가 남자 중학생한테 뭐 이 야동이라든가 뭐 자위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뭐 성희롱이다 이래가지고 막 지탄을 받고, 뭐 남녀가 바뀌었으면 어땠겠냐, 이게 이제 여성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얘들이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면서 여기서 엄청난 그런 그 이슈를 만들어서 돈을 받아서 그런데 예산을 쓰는 건데, 이게 사회를 경직시키고 있어요. 자 성은 기본적으로 아름답고 뭐 성스럽고 서로 간의 그 남녀 간의 가장 뭐 인류를 탄생시키는 거지만, 또 하나는 쾌락적인 기능도 있어요. 쾌락적인 기능. 그렇기 때문에 마치 뭐 어떤 사람은 스포츠처럼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뭐 성은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거를 쥐고 여성의 성을 아무튼 이런 성희롱이다 뭐다 해서 하나의 권력화하는 이런 공산주의에 비슷한 이런 페미들과 비슷한 그런 정책을 펴는 여성분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포르노다 성매매다 뭐 리얼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데 여기에서 뭐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뭐 불법 이득이라든가 뭐
도박성, 사행성, 뭐 인간을 병들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병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게 조장하는 것은 불법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성매매라든가 리얼돌 뭐 아니면 포르노 이런 게 성에 대한 그 이 억압되어 있는 그런 눌려져 있는 그런 것을 성 욕망을 해소시키는 기능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뭐 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전 개인적으로 뭐 19세다 하다 이런데 여기에다 뭐 19세인데도 뭐 이런 뭐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해서 가지고 뭐 막 압박을 가하고 뭐 게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19세가 없어 막 공격을 받으니까 아무튼 이게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또 어찌 보면은 하나의 뭐 새로운 거죠. 이게 결혼은 성하고 이제 별개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아내랑 성행위만 하려고 해서 만난 건 아니니까. 인생에 있어서 뭐 그리고 또 아이 출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출산을 하지 않고 아이가 없이 뭐 인생을 동반자 쭉 갈 수 있을까? 뭐 저는 그래요. 보통 정말로 맞지 않으면 중간에 100%뭐 이혼하지 않을까? 뭐 100%는 아니더라도 이 아이가 부부를 이어주는 끈이죠. 뭐 아이는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난 거는 사실입니다. 중요하죠. 근데 요즘 대부분 하나밖에 안 낳는데 하나나 둘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아이를 낳고 또 가족으로서 함께 이렇게 아이와 부모가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 상당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성장을 보면서 뭐 지금 부모들은 뭐 아이가 성장해서 뭐 부양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은 안 가지시는 게 좋아요. 사회 시스템에 의존해야지 아이가 이 부양까지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아이 숫자가 적은데 우리 미래 세대에는 엄청나게 큰 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걸 다 모든 걸 다 감내해야 되는데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뭐 오히려 편할 수가 있겠지만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되게 많은 것을 주고 뭐 자기네들은 진짜 뭐 헐벗어서 아무것도 못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아이에게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좀 늦게 시작했는데 아이 하나당 뭐 한 100만 원 이상의 부양비를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나라는 미래가 상당히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노인의 천국인 나라에 뭐 발전이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뭐 퇴보만 있을 뿐이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국가 경쟁력이 추락을 하게 돼요. 노인들 중에서도 뭐 아주 그 젊은이 못지않은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죠. 뭐 안전지향적이고 뭐 굉장히 뭐랄까 경직되어 있고 뭐 구시대적이고 발전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게 중요한데 이 아이에게 뭐 교육비라든가 뭐 부양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을 쏟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자기를 돌볼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도 없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아주 중요하게 뭐 혼자 사는 사람이나 뭐 부부인데 아이가 없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좀 높게 붙이고 그렇지 않고 아이가 있는 집안에는 그만큼 충분하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뭐 똑똑하고 아주 막 현명한 노인보다는 그래도 어눌하고 좀 그런 아이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뭐 사람의 가치를
뭐 높고 낮다라고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시라도 한 살이 아니라 뭐 한 10대 20대의 그런 이런 활기가 뭐 70대 80대 보다는 훨씬 낫죠. 뭐 그건 당연한 거고 아이들이 많은 세상에서 70대 80대도 존경을 받는 거지, 이 아이들이 없는 세상에서는 70대 80대 엄청 비참해질 겁니다. 뭐 독거노인 많을 거고 고독사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만큼 또 엄청나게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말하는 이 결혼은 뭐 성적인 걸 떠나서 굉장히 뭐 중요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가치지만 뭐 제 생각으로는 반드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필요는 없다. 이게 개인의 가치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뭐 지금 한 2050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엄청나게 막 준다 그러는데, 그만큼 또 그 젊은이들이 뭐 이런 부동산이나 뭐 이런 그런 집에 대한 그런 거 스트레스 없이 엄청나게 뭐 그때는 아이도 많이 낳고 뭐 잘 활동적이지 않을까. 인구는 금방 늘어났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가 봤듯이. 그런 것처럼 새로운 그 때 되면 뭐 우리나라가 좀 더 경쟁력이 오히려 적은 인구 때문에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미래학자들의 대부분의 예측은 이 중요한 게 이제 인구 중에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젊은 세대가 힘을 못 받고 사회 전체적으로 발전성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출산해서 아이를 낳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게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